본행사는 최소한의 스텝으로 발열 체크와 명단 작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마이크 커버 교체와 소독을 통해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행사의 모든 저작권은 숭실대학교와 컬처다이브에 있으며 본 방송의 녹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1교시는 샌드박스 이필성 대표님과 포스트 코로나 청년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및 생활에 다가올 변화 및 시기인 포스트 코로나는 언택트 시대를 의미합니다. 재택근무 확대,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의료산업의 활성화, 개인위생 등 다양한 대규모 혼란성 변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방향성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샌드박스 이필성 대표님은 구글 코리아를 거쳐 현재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창업하셨고 현재 최대 주주이자 CEO십니다. 오늘 강연과 질의응답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숭실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께 그 노력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샌드박스 이필성 대표님을 만나볼까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박스 대표 맡고 있는 이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항상 새로운 콘텐츠로 도전하시는 또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대표님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보는 토크 콘서트 하시는 것도 또 새로운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강연에서 또 특히나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키워드, 좀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강연 제가 요청을 받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년들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를 전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도 방향성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고민이 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이 디지털 컨텐츠, 유튜브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틱톡, 페이스북과 같은 곳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분들과 함께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시대를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들 그리고 꿈꾸시는 일들에 컨텐츠가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포스트 코로나 청년의 방향성을 주제로 샌드박스 이필성 대표님의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버들 방송에 출연은 많이 해봤고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것들 라이브 방송이나 유튜브 컨텐츠 출연을 해봤는데 이렇게 저 단독으로 혼자서 카메라 앞에 또 아무도 앞에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 사회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로서도 큰 도전인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현대카드에서 했던 토크 콘서트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 강연 앞에 바로 하정우 씨가 강연을 하시고 또 제 강연할 때 잔나비 씨가 강연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제 강의가 썰렁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정은지 씨가 나오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들 제 강의는 아마 지루할 테고 정은지 씨 강의는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네, 조금만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 강의의 제목을 Creators Economy라고 제가 지어 보았는데요. 이제 너무 거창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코노미 하면은 어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어젠다, 공유 경제, 무슨 경제 이럴 때 이코노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앞으로 우리가 이 디지털 컨텐츠 시대에서 이 크리에이터라는 존재들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라는 게 비단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저는 무언가를 창작해내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터들이 이끌어내는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Creators Economy라는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유튜브가 만들어낸 현재의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는 그 현상의 이면에 있는 본질을 이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상을 현상대로만 바라보면은 사실 그 현상이 변할 때마다 되게 자기 자신의 중심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본질을 알고 있으면 현상 자체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디지털 컨텐츠 시대, 뭐 사실 요즘에 유튜브 관련된 되게 좋은 이슈도 많고 뭐 그닥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이슈들마저도 결국에는 얼마나 이 유튜브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 관찰과 생각을 바탕으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유튜브는 다른 플랫폼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카카오, 틱톡 굉장히 많은 컨텐츠 플랫폼들이 있죠.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즉 컨텐츠를 유통하고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플랫폼을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소셜 기반 혹은 이미지 텍스트 기반의 플랫폼들도 있고, 혹은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같은 굉장히 숏폼 중심의 플랫폼들도 있고, 또 넷플릭스, 웨이브, TV인과 같은 이런 OTT라고 많이 부르는 프리미엄 동영상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혹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시청 시간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꼽으라면은 바로 유튜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의 지위 자체가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사실 어떤 대안 혹은 경쟁이라 할 만한 플랫폼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은 이 유튜브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유튜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 컨텐츠 아이디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뭔지는 사실 이 유튜브 관련 업계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 컨텐츠 아이디라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면은 그 컨텐츠의 음성과 비디오를 매치해서 이제 불법 저작물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거든요. 유튜브는 이 CID, 컨텐츠 ID라는 기능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 개발하고 적용을 해왔습니다. 즉, 창작자들이 자신의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렸을 때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 파트너십 프로그램, YPP라고도 부르는데요. 유튜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크리에이터 혹은 파트너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파트너 프로그램을 또 초기부터 정착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 CID 그리고 YPP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어떤 플랫폼이 더 많은 컨텐츠를 유치하고 더 많은 사용자가 그 컨텐츠를 소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선순환 구조의 가장 첫 번째는 창작자들의 동기를 잘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뭐 플랫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창작자들이 그 플랫폼에 컨텐츠를 올릴 만한 동기부여가 없다면은 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려운데, 이 저작권 관리 그리고 수익 배분을 통해서 창작자들의 저작권 동기부여를 만들어냈다는 게 큰 요인이었습니다. 유튜브는 2014년, 13년 그 무렵에 이 스킵할 수 있는 동영상 광고, 트리뷰 광고라고 하죠. 이 광고 상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당시에 구글에서 영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참 구글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광고를 보기 싫어하고, 또 광고주들은 이제
이게 어떤 상품이냐면요. 광고를 끝까지 보면은 광고비를 광고주가 유튜브에 내야 되고 중간에 스킵을 하면은 광고비를 내지 않는 그런 상품이에요. 딱 들었을 때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광고를 누가 끝까지 봐. 그리고 광고주 개이득이네. 광고주는 그 광고비 안 내도 되니까 중간까지 안 보면은. 근데 한번 이 광고 재생해 주시겠어요? 스킵하려고요? 안 돼요, 안 돼. 야, 사장님은 무슨 그래 작은 인테리어 회사 하나 차린 거야. 네, 이거는 2015년 무렵에 나왔던 현대자동차의 유튜브 광고입니다. 아이린 씨가 아주 귀여운 목소리로 스킵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광고를 한 10초, 20초만 봐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텐데 굳이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봐서 내 광고비를 쓰게 해달라고 광고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고주들은 광고를 끝까지 보게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시청자들은 자기가 원치 않은 광고는 보지 않고 본인이 관심이 있는 광고만 볼 수 있어서 사용자 경험이 좋아지고요. 이런 이 트리뷰 광고라는 상품이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유튜브는 매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왼쪽에 있는 저 아이콘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폰이 처음으로 출시됐을 때는 아이폰 안에 유튜브 앱을 애플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만들었던 유튜브 앱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애플이 직접 만든 앱은 없고 이제 유튜브가 직접 앱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못 보시죠. 아무튼 이제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 유튜브가 선탑재 됐었고 안드로이드는 또 구글이 만든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선탑재가 되었죠. 그러면서 유튜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그 어떤 편견이 없는 Z세대,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대일 거예요. 어떤 편견이 없는 컨텐츠를 컨텐츠 하면은 뭐 TV에 나와야지, TV에서 멋들어지게 만들어져야지, 이게 좀 방송이지, 그런 편견이 사실 별로 없는 그런 아이들, Z세대들이 이 플랫폼 안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시면은 아마도 저희가 회사 창업할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도티님 영상을 보고 잘하신 분들도 네, 몇 명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백엔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동영상 서비스는 이제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트래픽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구글의 백엔드가 또 이런 빠른 모바일 환경에서의 빠른 컨텐츠의 소비 증가 폭을 따라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다른 플랫폼 대비 굉장히 시청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튜브는 뭔가 클릭해서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잘 없잖아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서비스 대비 굉장히 유튜브가 중요시하는 거는 이 시청 경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안에서 영상을 더 오래 보느냐, 이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이런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과 UI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을 기점으로 AI가 많이 화두가 됐죠. 사실 그 전부터 구글에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바탕으로 한 AI를 계속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그 알파고를 이제 이세돌 씨와 대국을 시켰던 2016년을 기점으로 이 구글 전체 제품이 AI를 기반으로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튜브 역시도 기존의 어떤 그 큐레이션 하던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많이 바꿔 나갔거든요. 예전에 유튜브를 볼 때보다 요즘 유튜브 볼 때
훨씬 더 뭔가 추천을 되게 잘해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 회사 크리에이터들, 한 달에 30억 뷰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의 어떻게 영상이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대부분의 동영상은 추천 동영상을 통해서 소비가 돼요. 그 다음은 탐색 기능. 여러분들 유튜브 딱 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홈 화면에 이제 쭉 추천되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탐색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정작 검색이나 직접 그 채널 페이지로 들어가서 소비되는 영상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본인이 유튜브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영상을 한 10개 소비한다고 했을 때 9개는 탐색 페이지나 추천 영상을 통해서 소비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튜브는 사실 어떤 동영상을 큐레이션 해주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인공지능, 이 동영상을 잘 찾아주는 거대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이제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유튜브가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럴 확률보다 그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마치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들립니다. 인터넷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다음에는 인터넷이 있겠지 뭐가 있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iOS 다음에는 어떤 모바일 플랫폼이 등장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이 무엇일까는 잘 안 떠오르잖아요. 기존에 워낙 그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지위가 크니까. 인프라기 때문이거든요. 인프라는 한번 깔리게 되면은 사실 그 변화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대체되거나. 저는 유튜브가 우리가 동영상이라는 컨텐츠 포맷을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이고 인프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앱, 그리고 이제 동영상,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각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기반이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쭉 설명드린 거는 결국 유튜브가 그만큼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거대한 스노우볼을 멈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방송, 마케팅, 컨텐츠라는 게 영향을 주잖아요. 뭐 소비재를 마케팅을 하든 혹은 어떤 서비스를 만들든. 근데 사실 그 이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유튜브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이 컨텐츠 세계를 항해하는 회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왜 크리에이터랑 일을 하세요? 뭐 직접 컨텐츠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혹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연예인분들이 훨씬 더 멋있고 잘생기고 유명한데 연예인들이랑 유튜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크리에이터들이 그렇게 중요하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직접 컨텐츠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워크맨, 펭수, 아니면은 뭐 최근에 등장한 내고왕, 이런 컨텐츠들 유튜브 오리지널로 만들어서 굉장히 큰 반응 얻고 있죠. 연예인분들, 신세경 씨, 그리고 뭐 저희랑 같이 유튜브 채널 하시는 뭐 김구라 씨, 되게 많은 연예인분들이 유튜브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튜브 생태계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최근에 좀 아픔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 크리에이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크리에이터 분들을 좋아하시고 유튜버라고도 불리우는 이분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고 소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유튜브라는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왜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왼쪽 같은 장면을 이제는 잘 떠올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한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아빠가 쥐고 있는 그게 언제였더라. 뭐 저는 사실 좀 나이가 있어서 굉장히 생생한 기억입니다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Z세대
숭실대학교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것들 잘 안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hared screen에서 owned screen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이 화면을 다 같이 공유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고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하지만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뭐 부모님이랑 같이 거실에서 TV로 보고 계신 분 없잖아요. 다 자기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겠죠. 혹은 컴퓨터로. 그래서 자신이 오로지 소유한 스크린, 1인 1일 스크린이라는 시대가 정말 이렇게 열려버리게 된 거죠. 두 번째는 underserved generation입니다. 이 왼쪽에 이 아이들은 굉장히 심심하던 세대였어요. 아마 제가 어릴 때 저런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컨텐츠가 진짜 없었습니다. 오후 7시, 오후 5시에 하는 만화 영화 정도 보고 나면은 이런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해서는 컨텐츠를 이 기성 방송에서 잘 만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들이 등장을 했죠. 유튜브는 사실 방송과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방송에서는 대중상대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대중상대라고 하면 최소 200만, 300만, 많게는 500만, 1000만이 볼 거를 가정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지상파니까 누구든 TV만 켜면은 나오는 컨텐츠인데 굉장히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굉장히 세부 관심사나 취향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underserved generation, 내가 컨텐츠를 더 많이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컨텐츠가 별로 없는 이 세대들에게 유튜버들이 컨텐츠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탄생한 분들이 양띵님, 도티님, 헤이진이님 이런 분들이 있었죠. 취향의 전승이 일어나지 않는 Z세대. 저는 이제는 Z세대, 심지어는 Z세대 분들은 자기 자신을 Z세대라 부르는 것도 기분 나빠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Z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취향이 전승되지 않는다라고들 합니다. 왜냐? 이제는 스크린을 쉐어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함께 미디어를 쉐어하지 않고 함께 컨텐츠를 쉐어하지 않으니까 이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와 제 세대는 취향이 되게 닮아 있어요. 같이 야구를 보고 같이 축구를 보고 같이 드라마를 보고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강호동 씨, 유재석 씨가 나오는 예능을 보고. 근데 요즘 아이들 그렇지 않죠. 요즘 아이들 자기 자신만의 취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이겠죠. 스스로 창의적일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20년 전에는 저작 도구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저작 도구, 즉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작을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작 도구 뭐 있었냐면은 스케치북, 원고지, 혹은 녹음기, 그게 다였죠. 비디오 카메라, 심지어는 카메라마저도 굉장히 귀했단 말이죠. 필름 카메라 이런 거 썼었고요. 근데 요즘 시대 어떤가요? 요즘에 스마트폰, 그냥 핸드폰 한 개만 있으면은 뭐든지 만들 수 있고 심지어 특수 효과도 넣을 수 있고 자막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아무리 잘 만들면은 그걸로 소용이 없습니다.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죠. 그거를 보고 듣고 공감해줄 그런 청중이라는 게 창작자들에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Z세대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저작 도구와 청중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20년 전에 아무리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도 방송국 가서 틀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이상은 이 컨텐츠를 누구한테 보여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띠에 다들 아시죠? 조회수 1000만 조회수 넘게 나온 초등학교 4학년, 이 본인이 스스로 기획하고 본인이 만든 컨텐츠를 본인이 직접 유튜브에 올리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단 말이죠. 영상 재생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징어입니다. 네, 저가 샌드박스 회사에 지원하게 됐는데요. 네, 저도 그냥 경험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본 거고요. 네, 저도 안 되는 건 저도 알기 때문에 일단 전 경험을 쌓으려고 지원을 했고요. 어차피 그거
샌드박스 회사는 17살 이상이어야지 될 수 있다 했는데 저는 2006년생 4학년 이게 11살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6살 더 먹고 오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화면이 왜 있다구냐. 네, 많은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샌드박스 회사에 지원되면 구독자가 어떻게 늘어날지 줄어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징어는 샌드박스 회사에 지원될까요? 예? 아니요. 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유튜브에서 샌드박스 들어가는 법이라고 검색하면 되게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참 귀엽다고 생각을 해서 한 2년 전에 퍼왔던 영상인데 아마 이 오징어님이 이제는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익스프레스 하는데 굉장히 과감하고 두려움이 없는 게 이 세대라고 봅니다. 유튜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저는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을 스스로 넘어서는 게 유튜버로서의 첫 번째 자질인 것 같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 가수하고 싶은데 가수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랑은 좀 다른 질문이잖아요. 뭐 가수로 데뷔를 하려면은 뭐 되게 어려운 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고 배우가 돼서 영화에 출연하려면은 뭐 단역으로 출연하려고 해도 사실 뭐 오디션도 봐야 되고 그 과정이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유튜버가 돼서 유튜브 영상을 내 채널에 처음으로 올리고 유튜버로 데뷔를 하는 일은 사실 서점 가서 책 한 권 사보고 아니면은 유튜브 가서 유튜버 되는 법 찾아보고 유튜브 도움말 센터 가서 그냥 클릭 몇 번만 해도 핸드폰만 있으면은 영상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싶고 유튜브를 통해 내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면은 사실 그 시작 단계에서는 남의 도움 없이 무언가 스스로 넘어서 보는 게 그 유튜버로서의 첫 번째 자질 혹은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혹은 유튜브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스스로 한번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자막을 붙여서 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사업하기 전에 제 강아지 가지고 영상 많이 올려봤었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들이 저는 페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컨텐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는 어떻게 페임을 만들고 어떻게 페임을 얻느냐, 즉 명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에 따라서 이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유튜브가 없었던 시절에는 페임을 만드는 방식을 자본이 혹은 엘리트 제작자들이 헐리우드가, 충무로가 혹은 상암, 여의도가 정해줬습니다. 스스로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페임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 페임을 만들고 있죠. 그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온 친구는 퓨디파이라고 해서 구독자가 1억 명이 넘는 유튜버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게임 방송을 하는데 구독자가 1억 명이 넘는 거죠. 그리고 헐리우드에서는 이들을 fame changers, 페임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꼭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underserved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의 과소 공급,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있지만 그 컨텐츠가 완전히 채워지지는 못한 더 내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35살이거든요. 35에 사업을 하고 뭐 미혼이고
그리고 강아지 기르고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취향들과 제 라이프 스타일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진짜 원하고 제가 진짜 만족하는 컨텐츠는 그동안의 방송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는 뭔가 비즈니스를 다루고 사회 현상, 경제 현상을 다루면서도 좀 더 재미있고 그런 컨텐츠를 저는 원했었는데 사실 그런 컨텐츠가 기존의 방송으로는 저에게 충족시켜주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시간상 틀진 않겠지만 저희 회사 소속이신 슈카월드님의 영상을 봤었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난 몰랐구나. 나는 이렇게 재미있는 컨텐츠를 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즈를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컨텐츠의 시대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의 시대에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끝없이 자신의 새로운 취향 그리고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발견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고슴도치 유튜브 되게 잘 되는 거 아세요? 고슴도치를 기르는 모습을 과정을 보여주는 컨텐츠가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가 나옵니다. 사실 유튜브가 있기 전에 그리고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있기 전에는 고슴도치 컨텐츠가 이 정도로 많은 그 인플루언스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랐겠죠. 사람들은 끝없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찾아 나서고요. 그러면은 그 수요에 대응해서 크리에이터들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크리에이션. 그리고 그렇게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컨텐츠가 발견되면은 인플루언스가 생기죠.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향력은 즉 모니타이제이션, 비즈니스와 치환이 됩니다. 그렇게 이 생태계는 계속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 유튜브 그리고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컨텐츠 인더스트리에 종사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이 방송, 엔터테인먼트, 채널 비즈니스는 이 부동산하고 되게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입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끔 뉴스 보면은 뭐 어떤 채널이 몇 번에 놓이느냐 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11번에 놓이느냐 혹은 87번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시청률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의 방송국들은 이 더 좋은 번호를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번호를 차지하는 게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SBS의 가치가 그러니까 실명 언급을 안 할게요. 네. 아무튼 그 지상파가 갖고 있는 채널의 가치가 종편이나 케이블 TV보다 더 높은 이유는 그 번호가 아랫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근데 이제는 기존의 상권과 지대를 뒤흔드는 생태계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뭐 작년에 MBC 노조에서 뭐 보람튜브만도 매출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성명이 나왔을 정도로 이제 기존의 상권과 지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컨텐츠 소비는 리니어 텔레비전 선형적으로 채널이 배치되고 그 선형적으로 배치된 채널들을 TV를 켜고 리모컨으로 채널을 재핑해 가면서 채널을 돌려가면서 소비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번에 놓이는 게 80번에 놓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거죠. 근데 이제는 추천 알고리즘과 개인의 취향을 바탕으로 컨텐츠가 풀되는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공급자 관점에서는 컨텐츠를 푸시해서 이거 좀 봐봐. 너 이거 좋아할 것 같아. 너 이거 이제 봐. 그런 방식이었다면은 이제는 풀 방식. 소비자가 직접 내가 보고 싶은 건 이거야. 내가 보고 싶은 건 이런 거니까 나한테 이런 걸 추천해주면 내가 고를게. 이렇게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모바일 스크린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컨텐츠의 주된 스크린이 변하면서
일종의 로우엔드 이노베이션, 뭐 경영학과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했을 때, 파괴적 혁신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재화나 서비스보다도 오히려 품질 면에서 더 떨어지지만 그 떨어지는 걸로 인한 낮은 가격이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서 훨씬 더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저는 지금 모바일 스크린에서 이런 로우엔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크린이 더 커졌거든요. 더 커지고 더 쨍해지고 더 풀 HD로, QHD로, 뭐 울트라 HD로 더 넘어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 국민이 보는 TV 스크린이 요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더 제작비를 많이 투입하고 더 멋지게 만들고 더 비싼 돈을 들여 만드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모바일 스크린으로 인해서 포맷과 소재가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이 블록버스터 컨텐츠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유튜브 썸네일들은 제 유튜브 추천 영상들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 온 거예요. 저는 이제 한 개인의 유튜브 동영상 추천 동영상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강아지 기르니까 강아지 좋아하고요. 네, 슈퍼카는 타고 싶지만 못 타고요. 그리고 롤 좋아해서 롤 영상 보고, 다이어트 해야 돼서 식단 영상 보고요. 슈카님 영상 비즈니스 보고, 그리고 가끔 술 마시니까 술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추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 시청자들이 굉장히 세부 관심사 컨텐츠를 소비하고 동시에 블록버스터 컨텐츠들, 범대중적인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내러티브와 크리에이티브를 가진 컨텐츠를 동시에 소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어설픈 컨텐츠들이 사실 점점 갈 곳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컨텐츠 인더스트리는 더 멋있게, 더 프리미엄하게, 더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아주 많은 대중을 위해서 컨텐츠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세부 관심사를 만족시킬 수 있게 컨텐츠가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바일 동영상 시대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 레드오션 아니에요? 막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유튜브는 절대 레드오션이 아닙니다. 유튜브 전체 지표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들, 좋은 컨텐츠들은 굉장히 빠르게 새롭게 등장하고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동영상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시대, 유튜브 시대는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상하죠. 모바일 시대는 한참 전에 시작됐는데 왜 모바일 동영상 시대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는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넘어왔지만 TV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는 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시장,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죠. 이 앵그리버드 같은 게임이 2010년 초반에 나왔거든요. 2010년대 초반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모바일 게임이 뭐 게임이냐, 모바일 게임을 어떻게 돈을 버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 2020년 지금 모바일 게임으로 어떻게 돈을 버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모바일 게임이 뭐 후졌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모바일 게임이 훨씬 더 큰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PC에서 동영상을 보던 습관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PC 동영상 시장이 모바일 동영상 시장으로 넘어올 만한 거는 사실 별로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TV는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TV에서 모바일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저는 작년 올해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컨텐츠는 일반적인 컨텐츠와는 좀 파급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 컨텐츠 되게 많은 종류의 컨텐츠가 있죠. 우리가 책 읽을 때 텍스트, 이미지, 뭐 웹툰, 게임 등등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사실 이 동영상 컨텐츠는
뭐 그 내러티브의 방식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의 다양성이 사실 어떠한 컨텐츠보다도 넓고 굉장히 대중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은 즉 세상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앞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모바일 동영상 시장으로 엄청 빠르게 넘어오고 있고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기준으로 이제는 모든 전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심지어는 50대 시청자가 20대보다도 많을 정도로 50대의 사용 시간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연령대가 모두 사용하는 가장 오래 사용하는 플랫폼이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는 절대 레드오션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의 조회수 추이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근 몇 달 안에도 구독자 수십만을 뭐 바닥부터 찍은 굉장히 규모 있는 채널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 시작할 생각 가지신 분들은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유튜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부 관심사가 굉장히 사랑받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라면은 이런 뭐 회만 가지고 혹은 고기만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세부 주제와 소재와 관심사를 가지고도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활동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세상에 정말 더 많은 관심사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관심사에 대한 컨텐츠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새로운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유튜브 채널들이 바이러스 보호해 주시고요. 네네. 그 스토리를 개인의 스토리 여기는 저희 회사 소속인 저희 회사와 함께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뭐 최희 씨라든가 그리고 이제 정찬성 씨 이런 분들 개인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는 사실 이런 짤막한 컨텐츠만 있지 어떤 내러티브, 스토리,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컨텐츠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점점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은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총면명님, 장삐쭈님 같은 분들은 옴니버스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제 장삐쭈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그 안에서 살아 숨쉬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유튜브 채널에서 내러티브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저희 회사 소속인 피식대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피식대학 안에도 이 피식 유니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도 점점 더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 안에 이제는 내셔널 와이드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채널들 그리고 IP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예전에 유튜브 하면은 굉장히 좁은 미디어였어요. 뭐 전 국민이 알만한 유명한 IP들은 전부 TV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IP가 이렇게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끄는 경우 굉장히 드물었는데 작년 올해 기준으로 이런 펭수나 뭐 저희 회사와 함께 유병재 씨가 만들었던 카피추 이런 분들이 등장했던 것도 유튜브의 파급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더 이상 국내 한정이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 크리에이터들이 글로벌리 만들고 있는 트래픽의 비율입니다.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거의 40% 육박하는 트래픽이 이제는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K 컨텐츠 다음으로 이제 K 크리에이터들 한국을 기반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글로벌한 뷰어십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더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한번 보기 전에 그냥 영상은 보지 말고 영상은 따로 유튜브 가서 보시고요. 장삐쭈님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일단 강의는 마무리 해보고 싶어요. 그 장삐쭈님이 처음 영상을 올릴 때는 정말 작은 크리에이터였어요. 그냥 본인이 가업으로 하던 대추고라는 이 꿀 같은 거를 팔려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던 거고, 그 처음에는 정말 그 병맛 더빙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더빙을 붙인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올려서 이제 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광주까지 내려가서 장삐쭈님을 설득을 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샌드박스에 출근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크리에이터가 직업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럼요 삐쭈님, 크리에이터가 직업이 되죠. 크리에이터라고 회사에 출근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컨텐츠를 계속 만드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고, 지금은 사실 장삐쭈라는 채널이 우리나라 그 유튜브 안에서 이 코미디 애니메이션에서는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이제 한 명의 힘이라고는 한 명의 힘이 이 정도까지 클 수 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IP들을 만들어내는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성장을 했거든요. 저는 장삐쭈님을 보면서 이 한 명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파급력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구나, 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력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집단, 조직의 힘을 넘어서는 게 개인의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 본인이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결코 작지 않으니까 그 힘의 잠재력을 믿고 앞으로 어떤 걸 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시간은요,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우리 학우분들이 전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대답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상자에서 질문을 하나 뽑아주시면요, 제가 이제 판에 붙일 동안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뽑아볼까요? 제가 기침을 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그냥 말을 오래 했더니 사례가 들렸습니다. 네, 일어일문학과 김지수 학우로부터 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막학기를 앞두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대학교 4학년 동안 숭실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평생 잊지 못할 하루하루를 보냈고 어느덧 졸업을 앞둔 막학기생이 되었습니다. 늘 무언가를 해오던 제가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필성 CEO님께서는 사회에 나오시기 전에 졸업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냥 되게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었고요. 그래서 막 대기업 그 인적성 맨날 보러 다니고 뭐 면접 보고 떨어지고 막 고통받으면서 막걸리 마시고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걸 하지는 않았는데 뭐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이 커리어라는 게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의 조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어차피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비즈니스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마케팅일 수도 있고 뭐 세일즈일 수도 있고 뭐 재무 관리나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나는 비즈니스 사이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어디에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IT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게임이든 아니면은 어떤 뭐 인터넷 서비스든 기술이든 뭐 핸드폰 만드는 일이든 이런 좀 기술 기반의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결국 대학 생활은 그 제 관심사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것만 어느 정도 구체화돼도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둘 다 결정하면 좋겠지만 둘 다 결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한 가지 영역이라도 어디서 혹은 무엇을 이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면은 앞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막학기를 앞둔 예비 졸업생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제 졸업을 하고 혹은 유예를 하고 이제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또 시기잖아요. 그런 학우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 취업 준비 과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저 공학번인데 공학번 무렵도 뭐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더 안 좋다라고 하실 것 같지만 그래서 엄청 힘들었고 그때 자존감도 엄청 떨어지고 막 난 진짜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은근히 뭐 물론 이제 창업을 하고 뭐 스타트업을 하고 아니면은 뭐 전문직을 하고 이게 좀 다른 그 경로가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 취업이잖아요. 기업에 취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이제 고용을 되고 이걸 생각하잖아요. 막상 회사 들어가서 일을 진짜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이 회사에 들어올 자격을 얻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내가 애를 쓸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살고 무슨 일을 하고 그걸로 행복하고 뭐 그걸로 내 다음 인생의 스테이지 그게 뭐 이제 뭐 가정을 이루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거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거고 결국 어디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뭐 그걸 위한 수단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격을 얻는 게 참 어렵고 그 자격에 진입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건 맞지만 막상 또 달성하고 나면은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중언부언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고민되는 거 맞아요. 되게 힘든 거 맞는데 결국에는 어차피 언젠가는 다들 자기 자리 찾으실 거거든요. 자기가 뭐 그렇잖아요. 밥은 못 벌어 먹고 살겠나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자기 자리 찾으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찾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손해잖아요. 최소한 좀 그 자리가 그 과정이 고통스럽진 않고 그냥 괜찮았는데 가는 거랑 엄청 힘들다가 가는 거랑 결국에는 매한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다 자기 자리를 찾을 거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못났다고 생각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게 일단은 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네, 경험을 직접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단계별로 고민이 각자 다르다라고 정리해보면 될까요? 네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질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질문 뽑아주시죠. 네, 다음은 익명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와 스포츠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최근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치열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샌드박스는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의 언택트 시대가 가져올 기회와 미디어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점점 생기는 유튜브 관련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더하여 샌드박스가 최근 e스포츠 분야에서 많은 투자 활동에 더하여 야마토 캐논 감독 등의 선임으로 인기와 좋은 성적을 모두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CK 프랜차이즈화가 e스포츠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을 주셨고요. 일단은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유튜브 관련 규제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책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 하면은 굉장히 막 엄청 싫어하고 뭐 불편하고 그럴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 스타트업을 하시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정부와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 이것들을 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 진흥과 이제 규제, 더 잘 되게 하는 것과 너무 이제 엇나가지 않게 사회 합의점에 잘 맞아
갈 수 있게 하는 그 동시에 두 가지를 하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미래 사업으로서 이 크리에이터 그리고 컨텐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진흥책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동시에 이제 그 어떤 컨텐츠와 미디어라는 게 워낙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뭐 어린아이들이 시청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컨텐츠를 보게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규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사업적으로 염려를 하거나 하진 않지만, 이제 최소한 이 창작자들의 어떤 자유로운 창작 활동과 이 동기를 꺾지는 않는 선에서 뭐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샌드박스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크리에이터 개인들은 그 개인이다 보니까 이런 규제나 정책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회사가 이제 정부들과 함께 얘기를 해서 결국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들도 지능과 규제를 동시에 원하지 규제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지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규제해야지 또 이제 뭐 너무 지능이 안 되게 규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 유료 광고 고지 이슈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공정관리 공정 경쟁 공정이랑 같이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뭐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곳들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저 스스로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어떤 이제 임무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일단은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SK 프랜차이즈가 e스포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현재로서 e스포츠 산업에서 좀 e스포츠 진짜 스포츠 산업답다고 말할 수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사실 LCK 말고는 좀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CK가 이제 프랜차이즈화가 되면서 스포츠다운 스포츠가 되는 게 앞으로 따라올 다른 e스포츠에게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결국 전통적인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도 KBO가 있고, KBO라는 곳이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고 이 스포츠 문화를 만들면서 뭐 KBL이라든가 프로 배구라든가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e스포츠와 프로스포츠는 사실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뭐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결국 어떤 종목을 가지고 선수들이 경쟁을 하고 그 경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나 컨텐츠에 소비자들이 열광한다라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e스포츠가 이를 떼고 진정한 프로스포츠가 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도입이 되면은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중 한 가지가 리그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되게 전문적인 질문이라 좀 놀랐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리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승강제도 때문에 이제 팀들이 뭐 예전에는 더 노력을 하다가 프랜차이즈 이후부터는 노력을 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승강제도가 팀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리빌딩을 해나가고 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걸 되게 저해하는 요소였어요. 왜냐면은 사실 전통적인 프로스포츠 보면은 유망주들이 어느 정도 쓸만한 선수가 되고 진짜 탑 플레이어로 성장하는 데는 최소 3년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승강제도에 있어서는 유망주들에게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팀 단위로는 계속 그냥 FA로 풀려있는 그나마 포지션별로 비싼 선수들을 사서 그냥 어떻게든 그 포지션에 꽂아놓고 그의 승강전에 안 가는 것만을 목표로 되게 단기적 관점으로 팀을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승강제도가 없어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팀마다 올해는 조금 힘들겠다, 올해는 플레이오프 가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유망주 풀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은 FA와 스카우팅을 통해서 강한 팀을 만들겠다. 이게 사실 전통적으로 프로축구, 프로야구 이런 곳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사실 팀들이 그 리빌딩을 해 나가는 전략을 세워야지 장기적으로 전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프랜차이즈는 전체 리그 성장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사실 팀이 너무 많아요. 20여 개 되는 팀이 SK, CK, 챌린저스 코리아까지 같이 있고 그 외 아마추어 팀들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LCK 프랜차이즈와 때문에 프랜차이즈 1부 리그 팀들 중심으로 유망주 육성과 이제 1부 리그 팀 운영이 더해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팀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풀이 넓어지면서 각 팀 간의 경쟁력이 강화될 거기 때문에 롤드컵 이제 월 챔피언십에서 성적도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좋게 기대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바로 만나볼까요? 네, 세 번째 질문 역시 익명으로부터 온 질문입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인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일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일들이 가진 힘을 깨닫게 되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의 역할이 더 많아질 텐데 영상 콘텐츠들이 오프라인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 VR과 가상현실 형태로 옮겨가게 될까요? 아니면 간편한 사각형 틀 안에 남아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여기 앉아 있긴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뭐 당연히 예전보다 더 위생과 방역에 신경 쓰고 다들 좀 불필요한 오프라인이나 뭐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가고 언택트가 필요한 것은 언택트를 적용하는 게 맞지만 사실 지금과 같은 삶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모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한 많은 비즈니스들과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통째로 흔들리고 다 바뀌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이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 질문하신 핵심 내용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계속 이어져서 사람들이 더 컨텐츠를 많이 보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기반으로 생활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VR과 가상현실 AR 같은 것들이 더 성장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같이 발간한 책에서도 썼던 것처럼 아주 그렇게 클 거라고는 좀 생각은 안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AR, VR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기술적으로 더 하더라도 사실 오프라인 경험을 대체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테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게으르거든요. 귀찮은 거 싫어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VR이 그 사람들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술이 그 기술로 인한 효용이라는 게 있고 그 기술로 인한 오히려 역설적인 불편함, 귀찮음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효용이 그 귀찮음을 압도적으로 넘어야지 사람들의 수용도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려면은 VR과 AR들이 좀 더 이제 효용 관점에서 더 많이 보급되려면은 그 귀찮음의 레벨이 엄청 떨어져야겠죠. 그게 뭐 현재로서 HMD 그 핸드셋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개선되고 뭐 AR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이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근시일 내는 아닐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네 번째 질문 만나볼게요. 네, 다음도 역시 익명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 현재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과 그러한 개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열기가 점차 꺼질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세대 또한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온라인 미디어 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유튜브 시장을 1인 미디어 혹은 개인 방송으로 부르는 거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 1인 미디어 그리고 개인 방송 중심으로 시장이 커왔던 거는 맞고, 왜냐하면은 어차피 컨텐츠는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 창의력, 상상력, 기획력 이게 9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10%를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 방송 1인 미디어가 그런 개인의 창작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좋은 포맷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유튜브에서 그동안 이런 식으로 잘 자리매김해왔는데, 저는 이것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유튜브에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약간 크루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채널들이라든가 뭐 어떤 스토리를 기반으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채널들, 그리고 이번에 가짜 사나이라는 컨텐츠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이런 식으로 어떤 기획형으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방송이 1인 미디어로 대체된다. 되게 이거는 좀 믿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개인의 상상력과 창작력을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컨텐츠로 대체된다. 이거는 좀 더 말이 되게 들리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 방송 1인 미디어라는 관점으로 이 디지털 컨텐츠를 담는 시각은 좀 반대하고요. 이제 이 개인의 창작력과 상상력이 훨씬 더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다. 그래서 이 쓰니, 글쓴이 분도 그 개인의 창작력이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생산 방식이 있으니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개인의 창작력은 모두 안에 내포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좀 더 꺼내라라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다음 질문은 행정학부 한수진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자신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건 없죠, 사실. 뭐 중요한 거라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단계에서는 그냥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그 허접한 영상이라고 판단되면 지우셔도 되니까 빨리 만들어서 올려보시고, 대중들의 피드백을 조금이라도 조회수 100개라도 나오면은 댓글 한두 개는 달리거든요. 그렇게 시작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방향을 결정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모든 영상은 시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6번째 질문 만나볼 텐데요. 6번째 질문은 또 익명의 질문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다가 사업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을 읽고 또 어떤 확신을 갖고 시작하게 된지 궁금합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목표를 재설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의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저는 창업을 했고 뭐 스타트업을 했고 이제는 뭐 사장, 대표이사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만 또 저도 뭐 딱히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웅시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유 뭐 대단하십니다. 뭐 어떻게 그런 걸 했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 저는 이게 5년째 이 생활을 하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뭐 이렇게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은 그럼 더 잘 사는 건가? 더 멋있게 사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들, 제 동기들, 제 선후배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노력하고 직업적으로 성장하고 자기 커리어 만들고 자기 주변 사람들 인정받고,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사실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저는 다 영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창업을 했고 사업을 하니까 더 잘났다? 뭐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다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그 선택을 통해서 충분히 행복한가? 왜냐면은 뭐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면은 그래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달성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창업을 한 거는 저는 좀 그런 게 저에게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지루한 거 잘 못 참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 해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 거에 되게 좀 일중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막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막 느끼는 그런 성취, 즐거움, 이런 게 그냥 저는 제일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미생 드라마 보니까 뭐 일이 취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 저는 사실 좀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하고 내일 하는 게 좀 제일 잘 맞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중요한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들에게 앞으로 방향, 사실 저는 뭐 지금이 제가 청년일 때, 저도 지금 아직 청년이에요. 근데 35이면은 네, 중년은 아니고요. 근데 되게 많이 바뀐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방향성이라는 거는 내 마음의 소리, 내가 진짜 어떻게 살고 싶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한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는 게,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대로 일상 속 영웅들이 참 많은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학과 이희주하고부터 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과생 이희주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 시장이 전체적으로 얼어붙었고 특히 서비스 직종에 큰 직격탄이 있어 문과생들은 더욱 취직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률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반장난식으로 유튜브 방송 해야겠다는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 것을 압니다. 그 과정과 영상의 뒤편에서 땀 흘린 크리에이터의 비하인드 등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 많은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되신 분은 사실 별로 없고요. 다들 그냥 좋아서 시작했거나 뭐 재미로 시작했거나 한번 해볼까? 혹은 뭐 절박해서 시작했거나 굉장히 다양한, 아니면 옆에 친구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거나 뭐 굉장히 다양한 동기들이 존재를 하지, 뭔가 막 취업 준비하듯이 엄청 노력하고 엄청 준비 많이 해가지고 시작해서 뭐 잘 된 그런 케이스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잘 되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내 거잖아요. 채널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면은 이게 증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취업 준비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사트 준비 오래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사트 준비한 건 사실 좀 날아가잖아요. 근데 취업 준비랑 달리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이 내 채널을 가지는 거는 내 자산이거든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잘 안 되면 어때요? 내 건데 내가 내 거 만들었고 내 블럭을 내 거를 쌓아놨는데 그랬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죠. 그리고 그게 뭐 아주 잘 되면 좋겠지만 조금만 잘 돼도 되게 괜찮거든요. 조금만 잘 돼도 되게 많은 가능성이 열리고 뭐 돈 비즈니스 뭐 수입 면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나 100만 유튜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독자 5만 명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내 거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면은 훨씬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1교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질문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유익한 질문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뽑아주실까요?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네. 그 LCK 프랜차이즈 관련된 전문적인 질문인데, 네. 네네, 그 뭐 다 좋은 질문이었고요. 어쨌거나 이런 굉장히 학생분께서 전문적인 질문 해주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럼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주신 익명의 학우분께로 선물 같은 거 상품이 주시나요? 지급되면 네네. 될까요? 네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신 우리 학우분들과 그리고 또 좋은 답변을 해주신 대표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오늘 이필성 대표님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숭실대학교와 함께한 이 시간이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일단은 숭실대와 인연이라면은 예전에 오시오 떡볶이랑 그 앞에 짜장면 먹으러 놀러 갔던 기억이 제일 먼저 나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강의 얘기 들었을 때 학교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는데 학교가 되게 예뻤던 기억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뭐 틀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나고 보면은 또 다 괜찮아지니까 이제 그 과정을 너무 고통스럽게 겪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인생 조금 더 산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고 오늘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샌드박스 이필성 대표님과 함께한 1교시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